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머니쇼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다만 S&P 500도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올 들어 11번째더라고요. 네, 정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뭔가 대단한 장이 펼쳐진 것 같습니다만 하락 출발했던 거 요즘은 하락 출발하면은 어디선가 나오는 아마 개인 매수세로 추정됩니다. 또 이렇게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지수를 플러스로 돌려놓거나 낙폭을 대부분 회복시키는데요. S&P 500 11번째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고 합니다만 4포인트 오르고 퍼센테이지는 0.06%, 여전히 지금 6,300포인트 올라서서 거기서 꼬물꼬물거리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 중입니다. 다만 나스닥은 개장 초 낙폭을 다 줄이지 못했고요. 오픈 AI와 소프트뱅크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5천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이른바 스타게이트죠. 트럼프 대통령 취임 바로 다음 날 우리가 발표났던 걸 기억합니다.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척이 없다는 소식이 월스트저널을 통해서 전해지면서 반도체주에 전반적으로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엔비디아 2% 넘게 내렸고 브로드컴, TSMC 등 대부분의 반도체주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인 지원이 오히려 기술주들의 버블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견도 일부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제롬 파월 재무장관에 대한 또 사임 문제, 베센트 장관은 굳이 사임할 필요는 없다 해서 여전히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고 국제 수익률 전반적으로 조금 하락하고 달러도 약세 마감했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1% 넘게 떨어졌습니다. 코스피는 사실 이제 장 초반에 3,220선을 넘어서면서 연고점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로 3,170선을 하회한 상황이고요. 또 업종별로 봤을 때는 반도체, 방산, 원전 업종에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11년 만에 단통법 폐지로 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주가는 상승했고요. 또 8월 1일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아직까지 이제 관세와 관련된 협상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계성 매물 출회도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개장 후 특징 업종과 함께 하모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오늘 뉴욕 증시에서는 그동안 이어지던 시장의 흐름이 다소 바뀌었습니다. 간밤 기술주들은 소프트뱅크와 오픈 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이에 따라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의 순환매가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잇따른 관세 협상 소식이 나오고 시장을 짓누르던 국채금리도 하락하면서 시장 전반의 상승세가 이어지긴 했지만 그동안 증시를 떠받쳤던 기술주들의 약세로 전환한 점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간밤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는 오늘 0.4%, S&P 500 지수는 0.06%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39% 빠지면서 7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특히 반도체 기업들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지원한 대규모 인공지능 프로젝트 스타게이트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하방 압력을 받았죠. 이 프로젝트의 양축인 소프트뱅크와 오픈 AI는 향후 4년간 5천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이 같은 계획을 축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결국 엔비디아는 오늘 2.54%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 밖에 마이크로소프트는 해킹 공격 여파로 인해서 오늘도 1% 가까이 하락 마감했고요. 아마존도 0.8%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 6위부터도 보면 브로드컴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난항 소식에 덩달아서 3% 넘게 급락했고요. 메타도 1% 넘게 빠졌습니다. 다만 어제 하락했던 테슬라는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상승했는데요. 일론 머스크 CEO가 자신의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테슬라에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또 로보택시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자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 증시는 계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낙관론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필리핀과의 합의를 발표하면서 해당 국가 수출금에 19%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의 서한에서 언급된 20%에서 1%포인트 인하된 수치인데요. 무역 합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10% 후반대의 고일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힙니다. 또 시장에 점점 단기 과열이 나오고 단기 과열 주의보가 나오고 있는 점도 불안 요인입니다. BTIG는 나스닥 100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로 60일 연속으로 20일 이동 평균선을 상회했다면서 이는 닷컴 버블이 터지기 직전인 1999년 2월 5일 이후 가장 긴 기록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JP모건은 팔란티어나 코인베이스, 엔비디아 같은 고베타 주식들의 쏠림 현상이 데이터 집계 이래로 가장 극단적인 수준까지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투기성 기술주에 단기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은 시장의 조정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의 일부 동전주들에도 투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온라인 부동산 거래 플랫폼 오픈도어가 한때 120% 가까이 폭등했고요. 오늘은 미국 백화점 체인 콜스가 장중 100% 넘게 오른 후 급등락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켓워치는 미니 버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투자자들의 포모 심리가 점점 커지면서 테마주들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버블의 신호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점 예의주시해봐야겠습니다. 채권 시장은 끊이지 않는 파월 해임 노이즈에 연일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연준을 향해서 맹비난에 나섰다면 오늘은 다시 파월 의장이 지금 사임해야 할 필요는 없다면서 원한다면 내년 5월 임기가 끝날 때까지 머물러도 된다고 말하자 상승세를 보이던 국채금리는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베센트 재무장관이 8월 12일로 예정된 중국과의 관세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시사한 점도 일단은 무역 긴장 완화로 해석되면서 국채금리는 하락폭을 더 키워나갔는데요. 결국 10년물 금리는 0.02%포인트, 2년물 금리는 0.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또 지난주에 5%를 넘었던 30년물 금리는 어느덧 4.9%대까지 떨어진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금은 또다시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5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8월 1일 관세 데드라인을 앞두고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국채 수익률이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금에 대한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부각됐기 때문인데요. 간밤 금 선물은 1% 넘게 오르면서 온스당 3,443달러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또 국제유가는 전반적으로 시장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되면서 3거래일 내리 하락했습니다. 오늘 WTI는 1.47%, 브렌트유는 0.59% 빠졌는데요. WTI는 8월물 만기를 앞두고 포지션 2월이 이어지면서 하락폭이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야심차게 밀어붙인 AI 프로젝트 스타게이트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한 채 공회전하고 있는데 양축인 오픈 AI와 소프트뱅크 사이 이상 기류가 포착되면서 반년이 지나도록 사업법인조차 설립되지 못한 채 약속한 출자금 집행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제시했던 1,000억 달러 즉시 투자 약속도 접고 올해 말까지 소규모 데이터 센터 한 곳을 짓기로 목표를 대폭 줄였고요. 급기야 오픈 AI는 소프트뱅크를 기다리지 않고 오라클, 코어웨이브 등과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먼저 계약해버리는 등 홀로 서기를 서두르면서 사실상 동맹관계 균열이 생겼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트럼프 관세로 자동차 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제너럴 모터스도 타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35% 넘게 우리 돈 1조 4천억 원이나 줄었는데 관세 영향이 2분기 실적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지난 실적 발표 당시 이미 올해 연간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고 관세 정책이 올해 최대 50억 달러 규모의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밝히기도 했는데 전날 실적을 발표한 스텔란티스도 관세로 빚어진 생산 손실로 상반기 5천억 원에 가까운 순이익 감소가 예상된다 밝히는 등 업계 시름이 깊은 모습입니다. 백악관에서 사무실로 돌아온 머스크 소식도 짚어보죠. 최근 자신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본격적인 확장을 위한 실탄 마련에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xAI는 최근 100억 달러를 조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또 최대 120억 달러, 우리 돈 16조 원이 넘는 추가 자금 확보를 추진하고 나섰는데요. 엔비디아의 첨단 칩 구매에 쓰일 예정으로 향후 자사 AI 챗봇인 그록을 훈련하고 구동할 새 데이터 센터에 투입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머스크는 테슬라의 XAI 투자 여부를 주주 투표에 붙일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고, 이에 앞서 스페이스X가 XAI에 20억 달러를 투자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만큼 AI 경쟁이 중요하다는 방증이지만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척을 지면서 머스크가 외부 자금 융통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요. 이 밖에 최근 매출 부진으로 힘겨워하는 테슬라와 XAI 등의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기술 통합에 나섰다는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즌2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CNBC는 젠슨 황 CEO가 트럼프 1기 당시 미국 기업 특사라는 명성을 얻었던 애플의 팀 쿡과 한때 브로맨스를 과시했던 머스크의 영향력을 넘어서고 있다 진단했는데요. AI 혁명을 주도하는 혁신적 기업가 이미지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사이에서 정치적 소환까지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젠슨 황 CEO는 올 들어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 만남을 갖고 5월 중동 순방길에도 함께 올라 아랍에미리트의 엔비디아의 AI 칩 수십만 개를 공급하는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데다 최근에는 미국의 규제로 꽉 막혔던 중국 수출길까지 다시 트는 데 성공하기도 하면서 컨스텔레이션 리서치는 거의 모든 것이 엔비디아 칩 위에서 돌아간다 평가하기까지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약품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글로벌 제약사들이 앞다퉈 투자 보따리를 싸들고 나섰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2030년까지 미국에 500억 달러, 우리 돈 69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미 지난해 11월에도 35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요. 이외에도 로슈아, 노바티스, 일라이릴리, 존슨앤존슨 등 다른 대형 제약사들도 대미 투자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으로 규모만 우리 돈 880조 원에 달하는데 트럼프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밝히면서 우선 낮은 관세로 시작해 시설을 정비할 시간으로 1년이라는 시간표를 제시하며 추후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 으름장을 놓은 상황입니다. 그간 비트코인이라면 난색을 표했던 JP모건이 태도를 180도 바꿨습니다. 업계 최초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담보대출 상품을 검토하고 나섰는데요. 이에 앞서 현물 ETF 보유분 담보대출을 먼저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과 8년 전 다이먼 회장이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비난한 것과 비교해보면 커다란 변화가 감지되는데 다이먼 회장은 앞서 실적 발표 자리에서도 JP모건 예치금 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모두에 관여하겠다 말해 월가 대형 은행들도 그동안 거리를 두은 디지털 자산에서 기회를 모색하는 태도로 속속 바뀌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3,220선을 찍으면서 또다시 연고점을 경신했는데요. 그러나 이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밀려 하락으로 마감했죠. 그런 가운데도 상승한 업종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퓨리오사 AI가 자사의 2세대 AI 추론 가속기인 레니게이드가 LG의 대규모 언어 모델인 엑사원에 전면 도입됐다고 밝히면서 관련주가 날아올랐습니다. 앞서 퓨리오사 AI와 LG AI 연구원은 레니게이드를 엑사원 3.5 모델의 파일럿 환경에 적용해 약 8개월간 집중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그 결과 레니게이드 사용 시 LG 측의 고성능 조건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기존 GPU 대비 전력당 성능이 2.25배 향상된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사는 이번 협업을 토대로 레니게이드를 기반으로 한 기업용 엑사원 솔루션을 조만간 출시할 예정입니다. 마감 상황 보면 4x4가 상한가 기록했고요. DSC 인베스트먼트도 5% 넘게 올랐고 토마토 시스템 1.76%, 엑스페릭스 1.75%, TS 인베스트먼트도 1% 가까이 상승 보였습니다. 보톡스와 필러 관련주도 강하게 시세 분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몸매 교정을 위한 바디 필러 열풍이 거세지면서 국산 필러 제품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얼굴의 특정 부위에 맞는 데 불과했다면 이제는 어깨나 골반 등 신체 부위에 필러를 주입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남미와 북미 수요가 컸는데 최근에는 K-팝 아이돌인 블랙핑크 제니의 직각 어깨, 또 트와이스 사나의 요정기 등이 유행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도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는데요. 통상 시술 비용은 1cc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십 배에 달하는 양을 넣는 바디 필러를 맞을 경우 수입보다 저렴한 국산 제품들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또 한 번의 시술만으로 동일한 필러 제품이 대량으로 사용되는 구조다 보니 기업들은 즉각적으로 매출이 확대되는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휴메딕스가 26% 넘게 시세 분출했고요. 휴온스 글로벌 5%, 메디톡스와 휴온스도 2% 가까이 올랐고 청담 글로벌
글로벌 1.46%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아이폰 관련 호재가 잇따르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이 내년에 폴더블 폰을 출시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어제부터 아이폰에서 티머니와 연동한 선불 교통카드 기능이 지원되는데요. 이에 따라 아이폰 사용자는 애플 지갑 앱에 티머니 카드를 추가한 뒤 아이폰 또는 애플워치를 버스나 지하철 승하차 단말기에 태그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실무 카드 없이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티머니를 통한 선불 충전만 지원되며 다른 후불 교통카드나 기후 동행카드, K패스 등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애플페이의 국내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관련주가 주목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감 상황 보면 BH가 20% 가까이 시세 분출했고요. 인터플렉스 4.51%, 엔디포스 1.63%, 덕산 네오룩스와 LG화학도 1%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한 명이 숨진 경기 오산시의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시공사인 현대건설을 압수수색하면서 관련주가 동반 약세 보였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오산 옹벽 붕괴 사고 수사 전담팀은 어제 오산시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도로보수업체 등 모두 4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는데요. 압수수색을 통해서 붕괴한 도로와 옹벽의 설계부터 시공, 또 유지 보수 작업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공사 단계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또 그동안 매뉴얼에 맞게 정비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마감 상황 보면 태영건설이 16% 가까이 급락했고요. 또 조사를 받고 있는 현대건설 5.23%, 동신건설도 2.54% 빠졌고 HLDNI와 남광토건도 모두 2% 넘게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증시 시작은 좋았지만 크게 떨어지며 마무리됐습니다. 코스피 장 초반 연고점도 돌파했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3,200선을 다시 이탈했습니다. 외국인의 변심이 시작되는 걸까요? 지난 21일부터 8거래 연속 코스피를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떠받쳤던 외국인이 너무 올랐다는 판단하에 마음을 바꾸는 건지 아니면 잠깐 차익 실현을 하는데 그칠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양 지수는 급락했습니다. 코스피가 1.3% 약세로 3,169포인트였고 코스닥도 1% 넘게 내려서 812선이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하락 종목이 1,300개에 달하는 전방위적인 약세장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 등에도 낙관적인 반응을 보이며 버텼던 시장이 한미 2+2 통상협상과 7월 FOMC, 세법 개정안 공개 등 여러 이벤트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상장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줄이는 안을 검토 중이란 소식에 투심이 출렁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동시에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1,607억 원 매도 우위였고 특히 선물시장에서는 7,000개 가까이 대거순 매도했습니다. 기관도 4,130억 원 팔아내면서 지수 약세를 야기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5,100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413억 원 팔자세 나타냈고 기관 역시 1,446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1,823억 원 순매수했는데 지수 낙폭을 줄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어제의 상승 동력이 또 오늘의 하락 원인이 된 그런 날이었습니다. 시총상위 대형주 내에서 전 거래일 상승했던 반도체 투톱, 두산 에너빌리티 등이 급락하면서 지수 하락 기여도가 컸는데요.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외국인들이 어제 하루 동안 가장 많이 순매도하면서 주가가 8% 넘게 하락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선방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시총 상위 10위권 내 종목 중 리가캠 바이오를 제외하고 나머지 9개 종목 모두 약세였습니다. 선방했었던 2차전지 대표주들 3% 넘게 조정을 받았고요. 알테오젠과 펩트론, HLB 등 제약바이오 대표주도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약보합이었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40전 내려 1,387원 80전에 마감됐습니다. 이후 야간 거래에선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간밤 미국 국채금리가 파월 연준 의장 거취 등에 대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 등을 소화하며 일제히 하락하자 달러가 약세 압력을 받은 영향입니다. 오늘 새벽 6시 NDF에서 1개월물은 1,380원대까지 내렸는데요. 외환시장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오늘은 MSCI와 관련한 리포트 정리했습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한층 스마트해지면서 MSCI 편입 후보에 베팅하는 타이밍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8월 MSCI 정기 변경 리뷰일은 8월 13일 오전입니다. 이번 신규 편입 예상 가능성이 높은 종목 9개인데요. 이 중에 자력으로 편입할 수 있는 편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은 LIG 넥스원과 효성중공업이고 두산도 확률은 높지만 종목 수에 따라서 편입 확률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한편 편출 예상 종목으로는 LG 이노텍과 CJ제일제당, SKC 이렇게 3개 종목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편입 편출 종목들은 패시브 자금이 대거 유입되거나 빠져나가며 주가 변동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예상 종목들 미리 확인해 두셔야겠습니다. 더불어 11월 MSCI 편입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은 8월 리뷰일 전후부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키움증권과 LS, HD현대 마린솔루션 등이 차상위 후보군입니다. MSCI 관련해서 투자 전략 세우고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정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오늘 미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AI 액션 플랜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초박형 강화유리 전문기업 도우인시스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데요. 흥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이뤄집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LG CNS, LG 이노텍, 현대건설기계, OCI 등이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4공장 수익을 기반으로 2분기 역대급 성적표를 받아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바이오주가 어제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이 반등을 견인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한편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드리머스 컴퍼니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 YG 플러스가 음원 플랫폼 플로로 알려진 SK스퀘어의 음악 콘텐츠 자회사 드리머스 컴퍼니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YG 플러스 관련주들 오늘장에서도 움직임 보여줄지 체크하시죠.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선 오픈 AI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소식에 반도체와 인공지능 관련주로 매도 심리가 쏠렸었는데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반도체 투톱은 약세 보여줍니다. 프리마켓에서 삼성전자가 0.45% 약세로 거래가 65,7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1.5% 가까이 내리면서 26만 5천 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0.6% 오름세로 33만 5,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67%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까지 0.11% 강보합 수준입니다. 거래가 92만 3천 원으로 집계됩니다. 코스닥 시장은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시총 5위권까지 모두 상승불 켜냈는데요. 알테오젠이 1.37% 반등하며 48만 2,500원, 에코프로비엠이 1.65% 강세로 거래가 11만 900원이고요. 펩트론이 0.5% 반등합니다. 거래가 30만 5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 HLB도 0.4% 반등세, 거래가 5만 원이고요. 에코프로까지 1.78% 상승합니다. 48,550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섹터는 미증시 영향으로 변동성이 유발될 수 있겠습니다. 장 초반 분위기 확인하시면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7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어제 국내 증시 보니까 좀 낙폭이 컸잖아요. 네. 그거에 비하면 사실 미증시는 양호했던 것 같은 게 이제 뭐 S&P 500 소폭 상승이긴 합니다만 또 종목수로만 봤을 때는 400개 이상이 올랐고 보니까 많이 떨어진 종목을 보니까 뭐 로키드 마틴, 그다음 제너럴 모터스, 또 주요 반도체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이 제한된 모습이긴 합니다만 종목수로 봤을 땐 또 괜찮아요. 네, 예. 그렇죠. 예. 500개 중에 400개 이상이 이상이 올랐다. 올랐어요. 예. 엔비디아가 뭐 2%대 하락 뭐 이러다 보니까 로키드 지수- 마틴이 10% 넘게 떨어져가지고. 로키드만. 예. 예. 거기다가 또 굿모닝 마켓에도 살짝 언급이 됐지만 그 요즘 그 레딧 네. 거기가 또 붐비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그 1달러 미만 동전주. 밈주식들. 밈주식들. 예. 예. 그렇게 해서 요거 이제 또 요렇게 시작하면은 요 열기가 좀 가는데 그 대신 우리가 경험했고 학습했다시피 요것도 이제 약간의 끝물 조짐이죠. 네네. 그렇게 하니까 뭐 그거 하는 사람들이야 전 세계 시장마다 다 있는데 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그것만 하는 겁니다. 또 단기 트레이딩으로 재미를 보시는 분들이니까. 단기 트레이딩이라보다는 이제 그런 거에 한번 맛을 들이면은 예. 딴 걸 못 하죠. 그렇게 이게 해서 변동폭이 크죠. 예. 그래 하는데 뭐 그게 우리 시장도 어제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뭐 상장 폐지 위태위태하다가 뭐 거래 재개했더니만 바로 상한가 가는 종목 나오고 네. 하는 이런 모습들이나 또 상장 폐지 종목만 또 골라 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 그러니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야 그거보다 지금 따끈따끈한 속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일본과 역대 최대 규모의 거래를 완료해서 15% 상호 관세를 상호관세. 지불할 거랍니다. 예. 이거 애초에 24% 4월 2일 날 얘기했던 거 25%로 됐다가 또 10% 깎아주네요. 그러면서 일본 내 지시에 따라 꼭 이런 표현이 들어가요. 내 지시에 따라 미국에 5,500억 달러 투자. 뭐 이런 멘트가 나오는데 아침부터 참 신소리 하기 뭐합니다만 완전 한참 된 얘기입니다만 네. 최불암 개그가 생각나네요. 뭐예요? 최불암 아저씨가 그때 엿장사인데 얘 똑같은 돈인데 얘는 많이 주고 얘는 적게 줬더니만 얘가 아저씨 저는 왜 적게 줘야 했더니만 그 최불암 아저씨가 그 특유의 웃고 나서 더 줄게 이거 완전 최불암이잖아요. 지금 24%가 25% 갔다가 지금 또 15% 갔다가 이거 완전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진짜 제대로- 너무 훅 지나갔어요. 제대로 한번 웃어드릴까? 네, 최불암. 한 번만 해주세요. 아닙니다. 아니야. 뭐 지금 어떻게 아유 우리 투자자분들 지금 바짝 날이 서 계신데 더 죽게 하신 거죠? 예, 그 앞에 이제 웃을 줄 아는데 최불암 씨처럼 웃을 줄 아는데 아침부터 네. 이렇게 그 파 웃음. 파 웃음. 너무 험하니까 화면이 빨리 송 대표님 모시죠. 김현전 투자자문 네.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훅 지나간 거 들으셨죠? 예, 저도 네.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 관세 정책? 뭐 사실은 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제. 정책도 아니죠. 네, 정책이란 거는 뭔가 방향성과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뭐 이거는 둘 다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아니 어제 또 나온 뉴스 중에 필리핀하고도 맞아요. 뭐 관세 합의하고 군사적 합의도 이끌어냈다는데 4월 2일 날 필리핀에다가 부과했던 그 패널에 있었던 숫자는 17%였어요. 그런데 어제 합의했다는 게 19%입니다. 9%. 그러면 일본도 24%에서 25%였으면 우리는 그날 25%였는데 뭐 25일 날 2+2 협의는 한답니다만 일본도 달랜다고 우리도 그럼 25% 1%라도 해서 26% 했다가 다시 내려가. 또 며칠 있다가 그럼 16% 해줄게 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럼 16% 15% 내려주면은 그걸 이제 마음 놓고 볼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예. 앞으로 또 언제 바뀔지 모르기 그러니까. 때문에 사실은 이런 표현 그렇지만 발표한다고 올랐다고 걱정할 것도 내렸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네. 예, 진짜. 그러면 시장은 앞으로 그러면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대해서 그러면 둔감해질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역으로 시장이 너무 관세, 특히 우리도 관세에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말씀 주신 것 중에는 후자 쪽에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것은 역으로 말하면 이제 트럼프가 네. 설마 이게 다 같이 망가지는 방향으로 가겠어? 라는 생각을 우리는 이제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그거를 좀 조롱하는 형태로 타코라고 얘기했지만 냉정히 보면은 결국은 미국 우선주의이긴 하나 미국이 혼자만 우선되면은 결국은 다 망가질 텐데 결국은 합리적인 선에서 마무리가 될 거야라는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합리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분위기를 봐서는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를 상당히 업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관세 수입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단 말이죠. 예. 이러면 이거 예. 이대로 계속 좀 잘 더 가면은 뭐 재정 적자를 흑자로 만들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사실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관세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시장에서는 그걸 결국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결국은 지금 물가에서 서서히 나타났지만 네.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전 세계의 그런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그러니까 실물에 이제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놓고 본다면 주식시장 같은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빨리 반응하고 빨리 또 포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하반기에 실물이 괜찮을 거야에 배팅을 하고 있는 건데 네네. 실물은 상당히 더디게 반응하지만 한번 방향 잡으면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그러한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실물 시장, 실물 경제에서의 그러한 반응들이 그 결과물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주가나 금리나 이런 것들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 기업들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미국 전체적으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관세 수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기업들 실적 지금 이제 영향이 있는 기업들이 있는 게 이제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 실제로 지금 분기 실적에서 관세 여파로 11억 달러 여파가 있다고 하니까 주가가 8% 넘게 떨어졌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명 기업들 실적에는 이제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주가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상황이 올 거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통상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상황의 큰 변화에서 자신감 있게 예를 들면 예상치를 확 낮추거나 네. 예. 확 높이거나 이러지 못하거든요. 네. 실적 보고 얘기하자. 이제 얘기 저도 많이 했지만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게 또 맞을 거고요. 그래서 네. 관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세의 영향이 기업의 소위 실적에 영향을 주고 그게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예. 이 단계를 가고 있는데 1분기에서 비롯해서 우리가 제가 첫 번째 차트를 준비한 게 뭐냐면 결국은 시장을 이끌어온 거는 기술주들이었는데 기술주는 결국 이제 M7으로 대표되는 이제 빅테크죠. 네. 이들이 여전히 나머지 결국은 지금 관세로부터 생각보다는 애플 정도만 빼고는 자유로운 애플 테슬라 빼고는 자유로운 회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숫자를 보시면 제가 이제 이번 2분기부터 해갖고 내년 1분기까지 한 이제 4개 분기를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를 쳐놨습니다. 여전히 짙은 파란색이 M7인데 옅은 파란색 보시면은 493개, 결국은 M7을 제외한 나머지 493개의 실적보다는 예상 실적보다는 훨씬 더 M7이 좋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을 이끌어왔던 M7의 그 수준 자체가 2023년, 24년 평균 20% 이상의 시장을 이끌어왔던 M7의 절대적인 상승률, 그러니까 이익 증가율 자체가 상당히 지금 보면 이제 옛날에 비하면 엄청나게 낮아졌잖아요. 그러네요. 지금 10% 전후 뭐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예. 결론적으로는 지금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네. 향후 지금 예상되는 이익 증가율은 2023년과 24년에 비해서는 매우 낮아졌다. 그러면 이 눈높이를 어떻게 맞출 거냐? 그럼 적어도 향후에 거의 이제 주가 전반적인 주가 상승률은 같이 둔화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현재의 상황이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조금 더 이제 앞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여러 가지 재료들에 대해서 주가가 좀 더 이제까지는 좀 무시했다면 앞으로는 좀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갑자기 이제 우리 경제 관련 매체에서 이제 언급이 잦아지고 있는데 이 스타게이트
취임 다음 날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발표하고 5천억 달러 규모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월스트저널이 뭐 앱스타인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주 치명적인 보도를 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다른 매체들도 계속해서 인용 보도하는 식으로 해서 자꾸 이제 확대 재생산되는 분위기고 요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저기 오픈 AI 쪽에서는 또 약간 다소 반박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일단 이제 사실 현재 AI 소위 군비 경쟁, 군비? 예, 그러니까 AI 군비 경쟁을 보통 표현하죠. 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AI,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생산하면 사주는 데들 그들이 사갖고 가서 이제 뭔가 마치 우리가 전투기 사고 뭐 해서 군비 보강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네. 소위 이제 국방비 확대시키는 예. 서로 이제 불안하니까 앞으로 마찬가지로 소위 빅테크들 중에서 그 소위 엔비디아를 제한 나머지들 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뭐 이런 데들이 소위 군비 경쟁을 했다는 거죠. AI 시대에서 우리 뒤처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싸게라도 사와서 많이 투자해갖고 앞서야 돼. 이제 예. 이거를 우리가 보통 AI 군비 경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군비 경쟁을 지금 2023, 24 올해 지금 상반기까지 지금 3년째 내리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설비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끌어올렸었습니다. 이걸 보통 혹자는 이것이 과거 1999년도, 2000년도까지 그 인터넷 투자를 넘어섰다 예, 이미 이제 그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통상 이런 식으로 했던 과열 때문에 투자를 엄청 하게 나오면 과잉 생산, 과잉 투자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후폭풍이 늘 있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들 걱정들을 하는 것이 지금 오픈 AI의 투자가 생각보다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도 이제 3년간 투자를 했는데 이게 가시적으로 돈을 벌까에 대한 그 자신감들이 조금씩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타 정도만 최근에 미친 듯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올해 더 올렸죠, 사실은. 그 이유는 사실은 연초에 라마라고 그 메타의 인공지능 모델이 실패작으로 나왔어요. 라마4가.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뒤처진다는 불안감 때문에 지금 더 세게 해서 뭐 저희 이제 뭐 오픈 AI나 다른 데에서 뭐 1,000억 원씩 예, 연봉 주고 데리고 온 예, 이유가 예. 사실은 너무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밀릴까봐 사실은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데가 그대로 그걸 또 쫓아갈 거냐. 그럴 가능성이 내년부터는 약해진다라는 생각들. 오픈 AI도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런 걸 봤을 때는 소위 이제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데들이 투자들이 AI 쪽에 내년 내후년을 보고 무조건 마냥 돈을 밀어줄까에 대한 고민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시작됐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뭔가 AI 전반적으로 수요나 지출에 대해서 기업들의 전망이 조금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눈높이가 달라지고 있는 거죠. 제가 늘 말씀, 눈높이가. 그러니까 소위 엔비디아처럼 GPU 만들고 우리 HBM 만들고 하드웨어 네네. 만드는 데들은 향후 연 30% 계속 성장할 거다. 3년간.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대편 진영, 그 소위 말하는 이걸 엔비디아로부터 사갖고 와서 이것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 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만들고 하는 이런 그 플랫폼 진영에서는 3년간 우리 투자해봤는데 이제는 이거를 계속 같은 속도로는 못해. 좀 낮춰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보통 10% 안짝으로 좀 내년부터 좀 내려올 거로 좀 보고 있거든요. 이제 소위 눈높이 차이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이제 고민이 좀 시작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월스트저널 같은 저런 어떤 언론의 역할이 저런 것도 필요는 하죠. 그러니 벌써 반년은 됐고 눈에 가시적인 어떤 진척 상황은 안 보이니까 한번 저 정도의 기사는 한번 나가줄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픈 AI도 아니야 우리 지금 어쨌거나 연내 하나 짓고 있으라고 이제 반응이라도 나오는데 조금 취임식 다음 날 그 세 사람의 CEO를 갖다가 그 불러 세워놓고 기자들 불러서 하는 거 다소 좀 급조된 이벤트 같은 성격도 저는 느꼈는데 트럼프가 저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근데 뭐 네.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빅테크들이 소위 각자 자기 분야가 있었어요. 예. 이게 나의 영역. 나의 영역. 구글은 검색, 뭐 메타는 SNS 같은데, 뭐 이게 아마존은 전산거래와 뭐 데이터 센터,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었는데 AI 세상이 되면은 다
다 똑같은 데서 경쟁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뭐 버핏이 좋아하는 소위 경제적 해자라고 하죠. 예. 그것이 이제 다 허물어지고 소위 거인들끼리의 싸움이 이제 본격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이들의 항상 높았던 고마진, 고성장이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이 AI 경쟁 시대에는 다시 나타날 수도 있겠다. 네. 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이 기사 스타게이트 관련한 이 좀 진척이 뭐 지지부진하다 하는 이게 그러면은 엔비디아나 뭐 브로드컴 할 것 없이 반도체주 좀 이렇게 영향을 줬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당장은 그러니까 올해 연내까지는 특별히 사실 실적은 경제 문제 없을 텐데. 문제 없을 텐데. 향후에 이제 향후에 맞습니다. 대한. 그러니까 3년 동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우상향할 거다에 대한 자신감이 이제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이제 조금씩 이제 생기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럼 우리 삼성전자나 우리 하이닉스 이쪽도 좀 영향이 미칠까요? 그게 바로 사실은 지난주에 수요일 목요일 해서 국내 해외에서 그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에서 이제 내년도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HBM 지원에 대해서 예. 이제 가격 경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일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일종의 약간의 트리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네. 아니, 참 이게 일본 내에서는 이제 참의원 선거 전에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굉장히 격한 표현을 썼어요. 미국에 대해서. 근데 지금 깔본다. 예, 근데 지금 나온 소식 보니까 어찌됐건 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긴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대로 이제 일본은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고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관세는 이제 15%로 상호 관세 이제 합의에 이르렀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찌됐든 참의원 선거에서 지금 일본은 뭐 여당이 지금 참패를 한 상황이고 그 이후에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장기물 위주로 국제 수익률이 급등하고 있고 여러모로 지금 정치적 셈법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뭐 사실은 일본도 참여연 선거, 그러니까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히 일본은 농촌에서 이겨야 되는데 농촌의 표가 중요하고 예. 농촌에서 이기려면 쌀이 사실은 또 제일 중요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가 사실은 그 쌀 개방하라고 압력을 넣었던 건 어찌 보면 자민당 보고 지라고 사실은 한 얘기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시바가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 뻔히 이벤트 앞에 앞두고 있는데 선수들끼리 왜 이래 이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시바 입장에서는. 네 얘기 내가 안 들어줄 게 아닌데 왜 나 자꾸 힘들게 만들어 이제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트럼프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의중대로 됐죠. 그래서 자민당이 사실은 어쨌든 과반에서 실패. 네.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중의원에서도 실패, 이번 그 참여원에서도 실패.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이시바 시게루의 그 입지가 상당히 불안해진 것만은 맞는데 역으로 이 상황에서 아무도 또 역으로는 자민당 지금 대표 총리직을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죠. 너무 힘든 자리니까 지금 상황은. 지금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어부지리로 한 1년 정도는 더 갈 수 있겠다. 이제 뭐 이런 분위기는 지금 가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일본이 역으로 지난 30년간 디플레이션으로 가장 고생한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너무 잘 극복해서 이제는 물가 걱정해야 되는 나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왼쪽 차트를 보면 지금 보시면 지금 일본의 CPI가 지금 왼쪽인데 점을 찍어놨는데 저게 2%입니다. 지금 38개월째 지금 CPI가 지금 2%를 넘어서 가장 직전 지난달은 3.3을 찍었어요. 보시면 그래서 지금 2%를 완전히 넘어서서 지금 3년 차, 4년 차 들어오면서 계속 물가가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 일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거 물가 때문에 못 살겠네 이제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당선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이잖아요. 예. 일본에서도 사실은 자민당이 연속 참패한 이유도 물가를 목표를 너무 잘 넘어서서 그렇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우측에 보시면 일본의 장기 국채가 지금 10년물이 2008년 수준까지 올라가서 1.5%를 넘어섰고요. 20년물, 30년물은 1999년 거의 30년 전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완전히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난 국가가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물가를 지금 현재 일본의 지금 기준금리는 1.5, 요 정도 아래 지금 1%, 뭐 1.5, 요 사이에 있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보면 CPI가 3%를 넘어선 상태에서 이
기준금리 이렇게 계속 낮출 수가 있겠느냐. 계속 또 끌어올려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향후 일본에서의 그런 금리 상승이 일본이 또 하필이면 전 세계 채권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게 해외에 나갔던 자금들이 그러면 일본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일본 내에서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이런 상황을 갈 수 있어서 일본 자체의 문제가 일본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유동성, 전 세계의 투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면으로 점차 계속 넘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본이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본 장 반응이 괜찮겠네요. 저 뭐 관세율 저렇게 아, 그러게요. 또 참 네, 깎아주고 뭐 사람의 기준이란 그렇죠. 예, 25%에서 15% 하니까 굉장히 깎아준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그건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우리가 이런 표현을 그랬지만 저거 당한 거죠. 그 상대방은 계속 뭐라고 네.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이 가스라이팅 당한 거죠. 원래는 없었는데 네. 그러니까 없었는데 그렇죠. 이제 25% 얘기하다가 15% 되니까 괜찮아진 그러니까 건가? 이대로면 트럼프의 말대로 전략 전술이 맞았던 거예요. 세게 때리고 네. 양보한 듯한 느낌을 주면 사람이 뭔가 그래도 얻어낸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렇죠. 적어도 무역 분야에서는 그럴 예, 텐데 예. 저렇게 되면 일본이 저 상황이 되면 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되면 금리가 더 올라가면 일본이 본의 아니게 미국에 투자한 채권을 끌고 되돌아갈 네, 수도 네. 있죠.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뜬금없이 베센트가 목요일 날 예. 일본에 엑스포 핑계 대고 갔잖아요. 아, 예. 엑스포면 사실은 러트니기 가야지 왜 베센트가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베센트 간 이유도 보면 저러다 혹시 채권 팔면 안 되는데 우리 더 받아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걱정이 있어서 간 거 아닐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걱정도 좀 있습니다. 아니, 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뭐 중국 측하고 만날 수도 있다면서요. 이거는 또 무슨 얘기예요? 글쎄요, 지금 사실 이제 8월 15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는 상대적으로는 좀 안정을 취하고 반대편으로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엄청 지금 초강경으로 나가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과는 여기서 뭔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 있고 사실은 트럼프나 러트니가 이런 데는 여전히 중국의 초강경이긴 한데 그러니까 베센트가 나서야 뭔가 해결이 되고 있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온건파처럼 비춰지는 상황이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베센트가 지속적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거는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지수가 하루에 12% 넘게 뛰어 올랐던 게 4월 9일이었고 네. 그날 그 4월 9일의 모멘텀은 중국과 서로 뭐 145%니 뭐니 했던 그걸 이제 90일간 일단 유예하고 한번 해보자 했던 그거였는데 정확하게 저는 뭐 한 8월 10일 무렵이라고만 알았는데 어제 베센트 장관 발언을 보니까 8월 12일로 자기들은 알고 있더만요. 그 네네. 유예가. 네네. 근데 지금 자막도 나갔지만 베센트가 어제 했는 얘기가 그게 또 유예가 연장될 수도 그렇죠. 있다라고 예. 했으니 이것도 진짜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언제까지가 지금 8월 1일 우리가 약간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8월 1일 아니겠습니까? 중국한테는. 뭐 8월 1일 가본들 그때 가서 또 연장될 수도 있는 거고 그날 뭐 25%를 맞든 뭘 맞든 이런저런 케이스를 보니까 그게 끝은 아닐 수도 있고 결국은 지금 중국한테 매운맛을 한번 봤죠. 히토류 때문에. 히토류 때문에 예, 지금 히토류 때문에 사실은 수입이 확실히 줄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네. 생산 차질이 자꾸 빚어지니까 본의 아니게 휴가 가게 되는 거죠. 공장을 못 돌리니까. 네.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면 안 되니까 중국은 워워시키고 있는 거고. 워워 사실은 또 뭐 사실 일정 부분 그 소위 그 H20 엔비디아의 좀 저사양 예. 뭐 수출 재개 시켜주겠다. 근데 알고 봤더니 보니까 수출 재개 시켜줘도 바로 안 되는 것이 또 드러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TSMC가 지금 생산 캐파가 꽉 차갖고 여기에 H20을 다시 넣으려면 적어도 생산까지 한 9개월 이상 걸린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게 안 되는 걸 알고 오히려 약간 그런 제스처를 취한 거 아닌가? 좀 약간 그런 의심도 드는데 안 되는 거 알고 어차피 못 가는 걸.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우리도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 풀린다라고 생각해서 엔비디아 주가가 한번 갔다가 확인해 보니까 TSMC가 우리는 당장 우리한테 오더 줘도 생산 못해. 그럼 중국으로의 수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또 사실 히토리하고 또 연결도 될 겁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흐름 자체가
결국 엔비디아한테도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고 전반적으로는 지금 중국과의 미중 그런 그 관세 협상이 8월 이후에도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여전히 좀 변동수가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0.3%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3,181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814포인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4%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65,700원으로 나타납니다. SK하이닉스가 1.8% 상승 예상되고 지금 호가는 27만 3천 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1.5%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33만 8,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2%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예상가 105만 5천 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현대차 2.6%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1만 2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권 예상되고요. KB금융도 1.8% 상승 예상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1.2%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6만 3,400원. 셀트리온은 0.5% 하락이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3% 강세가 예상됩니다. 최근에 이거래 연속도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호가는 49만 1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보합 예상되고 펩트로는 1.3%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9만 5천 원, 에코프로가 1.9%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가가 48,650원, HLB 소포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휴젤이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35만 2,500원, 파마 리서치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레인보 로보틱스 강보합권 예상되고 리가캠바이오가 오늘은 2%가량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는 지금 13만 9,8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 지금 0.2%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5분가량 남았습니다. 어제 이제 양시장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일부 되돌림 반등이 예상되고 글쎄요, 오늘 장에서 또 어떤 종목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지도 좀 관심이 가네요. 예, 그러니까요. 그 매일매일이 또 새로운 판 맞아요. 같아요. 예. 그죠? 예. 어제 사실 우리 머니쇼 하는 시간 네. 동안에는 오후에 그렇게까지 낙폭이 커지라고 전혀 네네, 뭐 그러게요. 짐작도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오늘 또 이 와중에 또 반도체 쪽에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제 미국 장하고 자꾸 엮어서 이제 설명하는 것도 한동안 또 있죠. 예, 뭐 그거하고 별 상관없이도 갈 수도 있겠다 싶기도 네. 하고. 근데 말란 김에 우리 장이 약간만 한번 짚고 갔으면 하는데 저희가 이따가 하모니에서 국내 장은 집중적으로 살피겠습니다만 어제 이제 장이 빠지니까 그 전부터 이 대주주 요건이 이제 50억에서 10억으로 뭐 이 얘기가 지금 슬슬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결국 해넘기기 전에 수급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송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매번 그 이슈가 이슈가 항상 나오죠. 연말 또 되면은 네. 나왔던 거라서 뭐 그거는 그러니까 원타임 일시적인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이다. 한번 그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역으로 말하면 남들이 더 많이 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남들이? 예. 아. 그렇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그거는 뭐랄까 이제 정책의 방향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이제 그것도 이제 수급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 거냐인데 그때 그 시점에서의 또 수급의 영향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런 것은 뭐랄까 이제 그것이 구조적으로 시장을 레벨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것에 영향을 미칠까? 뭐 저는 그 정도의 수준은 정도는 아니다. 아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 미증시에 대해서 사실 조정다운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래서 그럼 유동성 측면에서 최근에 미국 기업 내부자들은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사실은 M7이 시장을 여전히 잘 끌고 왔는데 붙잡았는데 네. 갈 때 제일 많이 기술주가. 근데 어쨌거나 그걸 포함해서 미국의 내부자들 중에 내부자라고 하면 통상 경영진, 예. 사장님, 뭐 전무님, 상무님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이사진, 이사회 의장부터 해서 각 이사들 이 둘이 동일하진 않습니다. 서로 이제 구분돼 있는 게 통상인데 이들이 특히 이제 자기가 속한 회사 주식을 사냐 파느냐.
그 비중을 갖고 이제 지금 저 차트가 계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순매수가 매수가 매도보다 훨씬 더 많은 거고 내려오면 매도가 더 증가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는 지난 10년간 평균은 한 26, 7%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정확히는 이제 한 2주 전이죠. 7월 16일, 1주 전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7월 16일자 기준으로 보면은 10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인 11%. 결국은 이번 V자 반등에서 미국의 기업 내부자들, 경영진과 이사진은 그 자기가 속한 기업의 주식을 좀 더 많이 팔고 있다. 이제 이것이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현재 V자 반등으로 올라온 주가 수준에 대해서 이 정도면 꽤 높네. 그럼 난 여기서 굳이 내가 더 들고 갈 이유가 없겠다 생각하고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역으로 이제 과거에는 2020년 3월 같은 경우는 완전히 높아서 60%까지도 갔던 거 이렇게 보실 수 있고 2022년부터 그 3년 그 사이에도 보면 한 40%까지도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급락할 때는 내부자들이 많이 삽니다. 예. 우리 이렇게 빠질 거 아니야. 근데 역으로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저렇게 많이 판다는 것은 적어도 미국의 기업 내부자들, 경영진과 이사진은 우리 회사는 좀 비싼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많아졌다는 거죠. 이게 평균적인 겁니다. 일부 주식들을 오히려 좀 사는 회사들도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 먼저 코노코필립스니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최근 주가 많이 빠졌던 네. 뭐 이런 데들은 오히려 내부자들이 많이 사들어오고 있는데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미국 어쨌든 S&P 500의 경영진과 이사진들은 현재 S&P 500은 비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 대표님 조금 질문이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지금 아까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도 참 트루스 소셜에 올려서 알게 됐는데 일본에 대해서 관세 네. 낮춰주는 거. 뭐 이 현상도 저는 뭐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닌데 왜 매일 그 미국 대통령의 그 SNS 계정을 갖다가 트루스 체크해야 소셜. 된다는 게 그것도 합니다만 그랬더니만 출렁했거든요. 달러엔 환율이 순간적으로 좀 내렸어요. 환율이 그 소식에 떨어졌는데 다시 이렇게 그냥 회복을 하면서 오히려 더 올라와서 지금 이제 146.75, 76 그래서 다시 이렇게 됐는데 이게 그것 때문인가? 내 덕분에 한 5천 몇백억 달러 투자할 거야라고 했으니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투자하려면은 달러 사야 되니까 그렇게 봐서 그런가. 야 이게 한번 요거는 일시적인 반응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달러의 방향성이 좀 궁금해요. 네, 아까 네. 여쭙지 못하고 그냥 일본 관계가 넘어가가지고. 예, 이제 이것이 중요한 거는 뭐 연속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작년 7월에 소위 그 달러엔 방향을 저희가 개장하고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좀 길었거든요. 그래요. 자, 오늘 국내 죄송합니다.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7월 23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로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 소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꾸역꾸역 좀 올라가는 모습이고 뭐 종목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올라간 종목이 많았고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주라든지 대형 기술주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방어주 쪽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되는 양상이었어요. 뭐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소재 쪽으로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하단을 좀 견고하게 지지해주는 역할이었는데 반면 어제 국내 증시는 대형주 위주로 물량들이 나오면서 코스피가 낙폭이 좀 컸던 양상이었죠. 오늘 어느 정도 반등을 나타내는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6% 올라갑니다. 3,186. 코스닥도 0.28% 올라갑니다. 815포인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3% 상승합니다. 66,300원 선이고요. SK하이닉스는 호가와는 분위기가 다르죠. 1% 떨어집니다. 26만 5,500원. LG 에너지솔루션 0.9% 상승합니다. 33만 6천 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3% 올라갑니다. 105만 8천 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떨어집니다. 91만 8천 원이고요. 현대차가 3% 넘게 올라갑니다. 지금 21만 4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강보학권이고 KB금융이 1.5% 상승합니다. 11만 6,400원. 두산 에너빌리티도 1% 올라가고요. 셀트리온 소폭 상승합니다. 18만 1,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4일 만에 다시 한번 반등 보여줍니다. 47만 9,500원이고 에코프로비엠이 1.5% 상승합니다. 11만 800원. 에코프로도 1.7% 올라가죠. 48,550원.
펩트론이 떨어지네요. 29만 6천 원이고 HLB가 강보합권이고 휴젤이 지금 0.4% 상승 중이고 파마리서치, 리가캠바이오 모두 1%, 2% 상승합니다. 레인보로보틱스 약보합권이고 삼천당제 1% 상승하면서 16만 6,400원 선이죠.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한번 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인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앞서서도 이제 호가 흐름이 좋았던 자동차 쪽 오늘 흐름 좋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4% 넘게 상승합니다. 21만 6천 원 선이고요. 기아도 3.8% 올라갑니다. 현대모비스도 2.9% 상승합니다. 자동차주가 많이 올라가고 뭐 HL만두도 3% 강세고요. 또 현대위아도 2.3% 올라가고 KG모빌리티도 2.3% 상승합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강관업체, 그러니까 가스관 쪽 아니면은 소형 철강 쪽 이런 쪽 흐름 좋습니다. 하이스틸이 지금 14% 급등합니다. 5,070원 선이고요. 동양철관도 7% 이상 상승합니다. 1,895원 선. 넥스틸 6% 상승 중이고요. 세아제강도 3.4%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휴스틸, SK오션플랜트, 금강공업 다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뭐 가스관 쪽에 그 밖의 종목들 뭐 대동스틸, 화성밸브 4% 안팎으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형 철강주까지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는 글쎄요. 뭐 오늘은 관광업체 쪽, 자동차 쪽 흐름이 확실히 좋고 해운주들도 일부 종목이 상승을 보여줍니다. KSS 해운이 2.6% 상승 중이고요. 펜오션, 대한해운도 1% 이상 올라갑니다. 그리고 HMM도 1%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순매수 보여줍니다. 각각 184억 원, 373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 투자자는 572억 원 매도 우위고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658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22억 원, 30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난일 오늘 유원 70전 하락한 1,481원 1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환율은 좀 많이 떨어지고 시장은 대형주 쪽으로 매수세가 또 확실하게 유입이 되는 모습이네요. 네. 일본 니케이도 지금 보니까 네. 강하게 가네요. 지금 1.3% 상승 뭐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야, 그러면 우리도 며칠 내로 아니면 뭐 8월 1일 무렵 가서 애초 25%보다 조금이라도 낮아지는 그런 어떤 협상을 이끌어내면은 이 3,200 공방에서 한번 팍 튀어버리겠는데요. 아니 오늘 자동차 섹터가 가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자동차가 예, 일본 어쨌건 간에 지금 관세, 예. 상호 관세 협상을 한 상황이고 예. 사실 자동차주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관세 여파를 맞을 수 있는 섹터인데 그런데 예, 이런 측면에서 우리도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또 아니면 순환매 차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사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죠. 예. 지금 자동차 품목 관세 좀 네. 예, 예. 이건 여전히 예, 그냥 어떤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일본이 이렇게 잘 협상을 맞습니다. 했으니 예. 우리도 이제 협상이 되면은 자동차가 사실 제일 좀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예상이 있었잖아요. 이건 일본이나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예, 예. 품목 관세 25% 적용을 받고 있기 예. 때문에 있기 예, 때문에 그 15%는 상호 관세 얘기고 지금 예. 품목 관세 얘기는 지금 나온 게 나온 없더라고요. 건 아닌데 예. 이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말씀은 지금 일본도 자동차는 그대로 25%라는 얘기인가요? 이건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전 세계가 똑같이 예, 그 자동차 품목 관세란 건 그냥 예, 품목별로 해외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수출하면 미국 입장에서 네. 그냥 25%야 이제 이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 15% 깎아줘도 일본산 자동차 여전히 25%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품목이라고는 따로 구분을 해놓은 따로 거예요. 구분이니까. 네, 네, 구분해 놓은 거예요. 네. 그렇게 본다면 그 얘기는 없었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네, 지금 품목 지금까지 관세 확인. 관련해서는 지금 얘기는 다 상호 관세와 상호 관세 관련된 얘기하고 얘기니까. 있는 거니까요. 네. 어쨌건 상호 관세도 자동차 섹터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상호 관세가 영향을 준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사실은 기본적으로 관세 때문에 주가가 다 밀려 있으니까 그 밀린 거 부분만큼 일정 부분 회복은 해야겠죠, 사실은. 네. 근데 뭐 앞으로 이제 25% 관세를 어떻게 극복할지 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현대차나 이런 데는 미국으로 많이 가 있잖아요. 네. 지금 예, 예. 오히려 지금 아마 예. 일본보다 더 가 있는 걸로 저는 예,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일정 부분 이제 국내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것들이 다 문제죠. 네네네. 일본도 지금 그렇죠. 예. 일본에서 지금 생산해서 수출하는 것들이 지금 제일 문제고 결국은 그것들에 대한 영향. 그래서 일본은 지금 수출 단가를 한 15% 이상 깎아서 지금 내보내고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점유율을 유지하려고. 예. 그래서 그 영향은 지금 당장 하반기에도 있을 거라서 이게 지금 그런 것들이 우리도 얼마나 영향을 줄지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러다 진짜 중국 한번 확 깎아주면은 놀라겠네요. 놀란다기보다는 또 시장은 네. 어, 뭐 지금 서로 얘기한 수준으로 지속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죠. 네. 지금 현재는 30% 아닙니까? 35%. 네, 네. 중국에 대해서. 네, 네, 네. 참 뭐랄까 갖고 논다는 느낌. 엔화 얘기할까요? 애나 예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최근 한 달간 좀 걱정이 시장이 됐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 원화도 약세로 돌아섰잖아요. 우리 한 달러 대비 한 9%까지 강세로 갔다가 네. 연초 대비 최근에 한 6% 정도로 한 2, 3% 내줬습니다. 이제 7월 달 들어와갖고 원화도 약세됐는데 봤더니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엔화 약세가 좀 더 심했고요. 아하. 그 다음에 이제 대만 달러도 약세를 갔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열어주시면 지금 좀 차트가 열려 있네요. 지금 7월 달 이후에 보면은 대만 달러, 한국 원화, 근데 일본 엔화는 미리 먼저 꺾여서 위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약세인데 일본 엔화가 사실은 아시아 통화의 약세를 다 주도해서 끌어올렸다. 봐야 될 것 같고 일본 엔화 약세 요인이 뭐가 있었겠느냐? 가장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내에서 가장 큰 얘기가 있었던 것이 판매세 인하 요구. 결국 판매세가 인하되면은 일본 재정 안 그래도 부담인데 재정 더 부담되고 그 얘기는 결국 금리 더 올라갈 거다. 이런 걱정. 판매세? 예, 우리로 따지면 부가가치세. 아 소비세라고 얘기하는 소비세. 네. 이것이 이제 더 올라갈 네. 거다라는 이제 걱정. 결국 이런 것이 지금 사실은 엔화가 지금 강세로 가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로 올라갔다는 게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연초 이후의 띄움은 기본적으로 달러 약세기죠. 약달러로 가고 그 약달러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수혜가 될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것이 혹시 바뀐 거 아니냐 걱정인데 최근 한 달을 달러 지수를 놓고 보면 약달러는 지속됐다. 그래서 두 번째 옆에 차트를 열어보면 달러 지수를 예. 구성하는 것에 보시면 달러 지수는 한 달간 약보합이었습니다. 보시면 마이너스 0.3%. 사실은 거의 움직인 게 없고요. 유럽 유로나 스위스 프랑 보시면 엄청 추가적으로 강세를 갖고요. 유일하게 그 달러 지수를 구성하는 세 번째로 큰 나라인 일본 엔이 지금 보시면 1.7% 일본만 약세였던 거죠. 결론적으로는 일본 엔화가 약세로 좀 심하게 갔던 것이 좀 과도하게 일본 내부의 그런 자체적 이슈 때문에 그랬던 거지 약달러의 기조가 크게 바뀐 건 아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뭐 좀 걱정들이 일부 있으셨을 텐데 그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송 대표님은 1,400원 위로 올라가는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게 안 보시는 편이네요. 저는 엔화 강세가 오히려 더 오히려 더? 걱정이고요. 엔화 강세가 엔화 강세가 정확히 1년 전으로 이렇게 기억을 되돌려 그때 보시면 8월 달에 그랬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예. 네. 우리가 엔캐리드 트레이드 청산을 그렇게 많이 얘기할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5번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면 이게 그때가 자라. 우리 그때 자라를 봤잖아요. 네네. 이번이 작년 8월 초에 예, 자라를 예. 받고 네. 이번이 혹시 또 다른 자라인지 소뚜껑인지 소뚜껑이를 바란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파란색 선은 미국과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차입니다. 결국은 내려오면은 일본 금리가 더 빨리 올라가서 금리차를 줄여주는 거죠. 일본의 금리가 많이 예, 올라가는 거죠. 예. 지금 그렇게 되면 통상적으로는 엔달러, 엔화는 강세로 가야 돼요. 그 이제 지금 몇 개월이니까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특별한 경우 아니면 지금 그러니까 파란색 선이 아래로 내려오면 붉은색 선은 위로 올라갑니다. 즉 금리차 축소는 엔화 강세 이렇게 가야 돼요. 엔화 약세는 금리차 확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작년 7, 8월에 하이라이트 했던 데 보면 금리차는 축소되는데 엔화가 강세가 안 가고 약세로 갔었던 것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되돌림 현상 보이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었는데 지금 우측에 보시면 최근의 흐름이 금리차는 여전히 좀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최근 한 3, 4개월 정도 엔화도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 흐름이 좀 걱정이 되고 있다 말씀드리는데 다만 이걸 소뚜껑으로 저는 아직은 보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엔숏 베팅 포지션이 엄청 많았었고 지금은 엔롱 포지션이
헤지펀드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예, 엔화 예, 강세 배팅이 예. 좀 더 많아요. 적어도 헤지펀드들은. 그렇게 놓고 보면 그때처럼 그러니까 발작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엔화 약세가 좀 더 지속되면 혹시라도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걱정이 될 거고 조금 더는 좀 약하긴 하지만 지금 일본이 해외에 투자하는 자금들은 서서히 일본 내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수준으로 일본의 금리도 높아지고 엔화 강세도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것이 적어도 미국 같은 입장에서는 일본이라는 최고의 그런 그 소위 채권 구매자가 점점 자기 나라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매력을 잃고 있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 간밤에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제 좀 반도체주가 좀 약세를 나타내기는 했습니다만 최근에 오히려 그래도 엔비디아 주가는 또 그만큼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근데 네. 뭔가 이제 그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뭐 반도체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 종목 간에도 지금 보니까 차별화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예. 보통 엔비디아는 설계를 하고 예. 그다음에 TSMC한테 맡겨서 네. 거기에 HBM은 SK 하이닉스로부터 생산해서 붙여갖고 AI 서버 제조업체들한테 넘겨갖고 최종 데이터 센터한테 AI 서버를 넘기는 이제 이런 구조잖아요. 예. 그럼 그 맨 앞에 선두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엔비디아 설계도 중요하지만 TSMC가 SK 하이닉스가 장비사한테 발주해갖고 장비를 계속 사들여야 됩니다. 예. 근데 장비사의 최대 전 세계 넘버원이 뭐냐면 ASML이죠. 네. 근데 작년 7월 이후에 1년 동안 지금 차트를 보시면 ASML의 주가는 마이너스 30% 가까이 빠졌어요. 하하. 결론적으로는 지금 장비주가 재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이건 이제 중국에 대해서 수출을 자꾸 금지시키니까 저런 거야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엔비디아 진영 저것만으로는 이제 장비주 발주가 세지는 않다. 어찌 보면 TSMC가 그래갖고 지금 캐파가 목에 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TSMC라는 소위 엔비디아 진영은 지난 1년간 주가가 V자 이후로 아예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이제는 이 안에서도 서서히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것이 지난주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중립 의견으로 이제 골드만삭스나 그 NH 그 투자증권 같은 데서 이제 소위 투자 의견을 낮춘 네. 이유가 저기에 있다 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흐름 자체는 앞으로도 지금 당장은 하반기에도 실적은 좋지만 내년 내후년에 대해서 조금씩은 소위 이제 의심의 눈초리들이 점점 생기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앞서 저는 지금 궁금한 게 하나 그 소장님이 그 일본 상호관세 15%인데 왜 자동차에 기대감이 부여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네, 저도 예. 정확하지 않아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품목별 관세가 있고 상호관세가 있고 지금 이미 부과되는 보편관세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네네. 예, 상호관세가 15% 예를 들면 자동차를 수출하게 될 경우 만약에 품목관세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본에 대해서 자동차 관세가 25%라고 하면 이건 나라에 상관없이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고 네네. 그러면 일본이 자동차를 수출을 하면 상호관세 15%에다가 그건 아닙니다. 둘 중에 높은 거. 높은 걸로 네네. 책정되는 그걸 다 더하면 좀 과하죠. 근데 이게 같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게 지금 굉장히 혼선을 빚었는데 사실은 이걸 정교하게 짜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막 던져서 그래. 막 던지니까. 예, 말씀 주신 대로 물건을 하나 만들려면 이게 자동차만 해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안에 들어간 부품들도 여러 네. 한국 갔다가 뭐 어디 뭐 인도로 갔다가 어디 갔다가 뭐 저 캐나다 갔다가 지금 북미 가갖고 최종 조립된다거나 왔다 갔다 하는데 예. 그걸 어느 단계에서 어느 시점에 무엇에 관세를 매길지에 대한 설계가 아예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지만 막 걷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우리 처음 나왔을 때 상호관세 25%, 철강 알루미늄 50% 있는 데다가 아니 품목관세 예. 거기다가 25% 상호관세 하는 순간에 막 여기저기서 그랬잖아요. 그럼 앞으로 자동차는 50%, 철강 알루미늄 75% 이런 소리가 나왔는데 맞죠. 그거는 죽으란 얘기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본인들도 하면서 좀 헷갈리고 헷갈리는 있습니다. 거예요. 네. 예. 때리겠다는 쪽도 그렇고 두들겨 맞는 쪽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갖고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도 이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일단 썸네일부터 막 세게 다는 거예요. 미국 관세청이 사실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돈 걷는 사람들이 그렇죠. 얘기해줘야지 알죠. 예, 맞아요. 예, 근데 그들도 제가 보기에 헷갈리고 있거든요. 그들도 헷갈릴 뿐만 아니라 싶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 보스가 언제 뭐라고 또 말 바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올해 들어와서 트럼프의 이런 관세와 관련 정책이 27번이나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말 이제 숫자도 말자였습니다. 헷갈리고
맞습니다. 예. 그냥 일단 내고 나중에 정산해야 되는, 계산해봐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서요. 네네. 예, 예. 돌려받던지. 뭐. 네네. 송 대표님께 적절한 질문은 아닌데 주변에 워낙 다들 두산 에너빌리티 갖고 고민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전력 수요를 봤으니 이 원전주 이걸 던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저도 이 질문을 많이 받고 연초 이후에 예. 글로벌 그 원전주가 최고의 성과를 낸 테마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그러한 원전 관련주들을 모은 이제 그 ETF가 글로벌 X의 소위 이제 소위 우라늄 ETF라는 게 있습니다. 우라늄 ETF. 네, 이름은 우라늄인데 원전주입니다. 이게 주식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안에는 우리나라 에너빌리티나 소위 현대건설 뭐 이런 데도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예. 상향이 또 높은 비중으로.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걸 볼 수 있는 게 뭘까 좀 고민을 하다가 보면 사실은 이제 원전주가 올라간 걸 잘 생각해보면 작년 하반기에는 소위 SMR로 인해서 그 데이터 센터가 SMR 투자를 한다. 뭐 이게 아마존이니 예. 구글이니 관심 있다. 그래서 거기서 첫 번째 한번 레벨업 됐고 두 번째로 올해 5월 달에 지금 트럼프가 원전 관련된 행정명령 내리면서 원전 르네상스가 열릴 거다. 이제 이거 두 개가 가장 큰 기대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린 건데 이것과 같이 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주식은 분기에 한번 실적 나오는 게 다지 않습니까? 일부 중간중간 수주 얘기. 그런데 우리가 매일 볼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 보니까 우라늄 가격입니다. 결국은 원전이 돌아가려면 그 안에 소위 재료인 우라늄이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우라늄의 가격이 사실은 중요해지는 진짜 저건 우라늄 선물 가격입니다. 그래서 노란색 차트하고 지금 그 원전주인 주가하고의 흐름을 보시면 거의 같이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방향성이 좀 바뀔 때가 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기대감 때문에 원전주 주가는 지금 파란색 선 우상향에서 많이 올라갔는데 최근 6월 말부터 7월 달 들어오면서 같이 따라 올라가던 우라늄 선물 가격이 아래로 보시면 쏙 끌어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둘이 분리가 돼 있다. 결론적으로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많이 갔는데 실제로 이것이 수주받고 실제 발전까지 돌아가서 소위 우라늄 재료를 사와서 우라늄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린다면 그 격차가 어느 순간 해소가 될 수 있어서 지금의 현재 그 원전주 주가가 단기에 너무 급등한 측면이 분명 있다라는 거를 우라늄 선물 가격에 보여주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 지금 원전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분간 매일 좀 우라늄 선물 가격의 흐름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내용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양대 지수 혼조세입니다. 코스피가 다시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호재는 없는 상황이지만 0.17% 오르면서 3,175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약세 이어집니다. 0.39% 내림세로 현재 809선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어제 메이저 수급 주체 모두 팔자 포지션 취했었는데 오늘은 상황이 다릅니다. 외국인이 271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1,064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만 홀로 1,3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여기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이어집니다. 외국인이 612억 원 매도 우위, 기관 역시 455억 원, 462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1,126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등락률 상하이 업종입니다. 오늘은 디스플레이 장비와 부품 쪽, 자동차와 철강 업종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출판과 건강관리 기술, 게임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는 보도에 우리나라에서도 협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련된 섹터들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광업체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일본이 알래스카 LNG 합작 투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양국의 산업과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가시화될지 주목되는 상황에서 관광업체가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하이스틸이 16% 가까이 급등하면서 5,160원대 거래되고요. 동양철관 7.6% 강세로 거래가는 1,893원입니다. 넥스틸도 5% 가까이 강세입니다. 14,950원. 휴스틸이 3.59% 오름세로 거래가 4,765원이고요. 세아제강 7% 가까이 올라갑니다. 16만 4,700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관세 피해주죠. 자동차 섹터도 상승합니다. 미일 관세 15% 조정 합의로 국내 자동차주에도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현대차가 4.36% 오르면서 거래가 21만 5천 원이고요. 기아도 4% 넘게 상승합니다. 10만 1,8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HL만도가 3.64% 오름세로 3만 5,650원. 현대위아가 2.7% 강세로 5만 2천 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까지 1.71% 상승합니다. 거래가 29만 9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력설비 관련주도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한국전력이 2028년까지 5년간 배전방 확충에 약 10조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하는데요. 업계에서는 고압 변압기에 이어 전력설비 업계의 호황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 내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좀 보고서도 나오는 영향이 있는데 현재 4.86% 강세로 거래가 49만 500원이고요. 위너스가 2.69% 오름세로 14,110원. 대한전선이 2%대, 산일전기가 1.4% 강세입니다. 거래가는 9만 4천 원이고요. 한국전력은 약세입니다. 0.13% 내림세로 현재 거래가 3만 7,2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편 탈플라스틱 관련주가 상승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최근에 관련주가 좀 부상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제 순환매가 도는 과정에서 오늘은 탈플라스틱 섹터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더불어서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가 이 CTK에 대해서 탈플라스틱 관련 글로벌 기업들의 러브콜을 쇄도하고 있다고 분석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CTK 현재 4%대 오름세로 거래가 6,550원이고요. 에코플라스틱이 6.48% 강세로 4,020원대, 세린 BNG가 4.56% 상승하며 1,765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DIC가 0.46%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코오롱 ENP는 0.29% 하락하면서 거래가 6,820원으로 집계됩니다. 현재 코스피 다시 3,200선 회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메이저 수급 주체 모두 매수세를 보이고 있어서 장중에 상승폭 계속해서 키울 수 있을지 수급 상황과 함께 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서학개미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먼저 5위는 서클 인터넷 그룹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지니어스 법안이 결국 미국 하원을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서클 인터넷 그룹의 주가도 날아올랐는데요. 그러나 그간의 상승분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오면서 서학개미도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월가에서도 매도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투자은행 컴패스 포인트 또한 투자 의견을 매도로 하향 조정했는데 경쟁 심화로 인해 서클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위협받을 수 있고 현재 서클의 가치 평가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위와 3위는 테슬라 관련 종목들입니다.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그런데 악재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테슬라의 고위 임원진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있는데요. 이 같은 핵심 경영진의 자발적인 이탈은 통상 회사의 경영 전망이 어둡다는 대표적인 신호로 여겨지죠. 머스크 CEO의 경영 능력에 대한 회의론이 내부에서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테슬라에게 중요한 미국 시장인 캘리포니아에서 2분기 전기차 등록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1%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무려 7개 분기 연속으로 떨어진 건데 내일 실적 발표가 어떨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수익률을 3배로 따르는 엑소엑셀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매수세가 거셌는데 하루 만에 매도 우위로 전환됐는데요.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빅테크에 대한 낙관론이 부상하면서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자 서학개미가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에서 주목받은 종목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애저와 코파일럿을 중심으로 우수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분기 거래 활동이 지난 분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기존 전망치보다 매출이 1%가량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또한 클라우드로의 업무 이전이 계속되고 사이버 보안 등의 사업 성장세가 가속화되면서 애저 클라우드 부문의 호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더불어서 기업들의 꾸준한 업그레이드로 인해 코파일럿 등 기업 대상의 오피스 부문도 컨센서스보다 우수한 성장세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는데요. 목표 주가를 기존 $515에서 $585로 크게 높였습니다. 한편 모건 스탠리는 애플에 대해 우수한 실적을 기대하지만 성장 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먼저 실적에 대해선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 등 주요 하드웨어 제품들이 견조한 판매 흐름을 보였고 달러 약세로 인한 환차의 효과도 더해지면서 이번 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러나 관세 리스크와 알파벳 관련 소송, 또 AI 전략의 상대적인 취약성 등이 애플 주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플릭스입니다. 최근 호실적에도 콘텐츠 상각비 등의 증가로 하반기 영업이익률이 낮아질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빠졌었죠. 그러나 파이퍼 샌들러는 넷플릭스의 성장 전망을 낙관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1,400에서 $1,500로 크게 높였습니다. 넷플릭스가 다수의 성장 동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거시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방어주로 선호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또한 경영진이 올해 매출 가이던스를 약 $10억 높인 점도 향후 성장 가능성에 대한 경영진의 강한 확신을 보여주는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 변동성은 큰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피는 보합권, 그리고 코스닥은 0.6%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어제장에서도 보면 이제 오후 들어서 시장이 좀 낙폭을 키우는 양상이었고 일단 섹터별로 봤을 때 오늘 자동차가 강한데 자동차 관련해서는 지금 미일 자동차 관세가 이제 25%에서 12.5%로 합의가 됐다라는 NHK 보도가 나왔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자동차 쪽으로는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고요. 네. 앞서 송 대표께서 얘기할 때만 해도 네. 지금 자동차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고 했습니다만 네. 지금 이제 정민혜 막 확인하신 거잖아요. 네, 저희 한 예, 9시 20분쯤 확인을 했죠. 예,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 뭔가 지금 시장 진짜 빠르죠. 네. 우리 현대차, 기아가 지금 지수가 마이너스로 음전하는 와중에도 자동차주는 강하다. 우리도 이제 같이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일본만 자동차 관세 깎아주진 않겠죠. 거기다가 저 알래스카 저기 LNG LNG. 개발에 우리가 들어간다. 아, 저거 상당히 진짜 돈 되기 어려운 작업인데. 뭐 천연가스 매장량은 어마어마한데 아무도 안 하려고 한대요. 저걸 갖다가 굳이 우리가 한다면은 상호관세율은 많이 깎아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 손실 그래. 보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예.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예. 자, 나도 아니고요. AJ 인베스트먼트입니다. AJ 인베스트먼트 주식전략본부 이재규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이재규 본부장님.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회사 이름이 바뀌신 거예요? 아니면 옮기신 거예요?
옮긴 겁니다. 옮기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도 투자 자문? 예, 맞습니다. 예, 예. AJ. 알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시장 너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와중에 또 코스피도 플러스로 도네요. 지금 이 시장을 어떻게 이거 쫓아가야 될까요, 이거? 네, 일단 뭐 굉장히 어렵죠. 지금 시장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살짝 밀리면서 지수당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선호하시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좀 재밌는 결과를 하나 준비를 해본 게 있는데 네. 뭐냐 하면 올해 들어서 코스닥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20%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상승한 기업이 1,100여 개 기업이고요. 네. 하락한 기업이 500개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세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정도는 하락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시장 자체가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쉽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종목별 장세가 당분간 계속해서 좀 이어졌다라는 결론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종목에 대한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애매하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리고 싶은 게 그동안 이제 우리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조선이나 방산이나 이렇게 많이 이끌어왔었던 기존 주도주들이 다시 한번 되반등을 주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종목군들이 과연 직전 고점을 넘어서서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올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추가적으로 이제 저점대에서 최근에 이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는 자동차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쪽이 좀 더 강해질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하기가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이력을 보면 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했을 때는 그 신고가를 경신했을 때 주도 섹터가 예. 다시 한번 랠리를 보였던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선과 방산, 원전이 다시 한번 올라온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고평가되어 있거나 메리트가 없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 지금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존 주도 섹터를 공격적으로 좀 공략을 해봐야 될지 새로 올라가는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지 여부는 조금 더 저도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예. 네. 지금 이제 뭐 보니까 방산주 사실 이제 미국에서도 로키드 마틴이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제 시가총액 10위권 안으로 올라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최근에는 좀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방산주 같은 경우는 올 연초 이후 꾸준하게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로 좀 꼽혀왔었잖아요. 일단 시세와 관련해서는 어떤 뷰를 갖고 계시나요? 네, 일단 방산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이제 저는 상대적으로 예. 조선보다는 좀 더 견조했다라고 보거든요. 견조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주가 좀 더 좋았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가 협상을 함에 있어서 조선이 많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하반기 뭐 발주라든지 업황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세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방산주 같은 경우는 일단 어제는 좀 안 좋았지만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가 증액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메리트를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부분이 뭐냐면 일단 우리가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구조였다라고 한다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현지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지에서 생산을 하면서 물량을 납품하면서 기술에 대한 이전 가능성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조금 더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방산 4대 강국에 들어가겠다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일단 추세적으로는 조금 더 상방이 열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로키드 마틴을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고평가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의 방산 기업들을 봤을 때 다른 나라 방산 기업들과 비교를 할 텐데 거기서 저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제 영업이익률까지 상대적으로 잘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방산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눌림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는 공략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번 약 14일부터 21일까지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온 외국인들의 자금 중에서
순매수 2위 기업과 3위 기업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입니다. 그러니까 외국계 자금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조정을 받을 때 그래도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면 저는 방산주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도 기존 주도주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을지 없을지를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저는 방산주 같은 경우는 기존 주도 섹터 중에서도 좀 더 강하다라기보다는 버텨주면서 우상향을 이어갈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지금 내일 실적 나오지 않나요? 하이닉스? 네, 맞습니다. 아니 지금 요 하이닉스 좀 고민스러워요.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69,000원 금방 오던 삼성전자도 주춤한 데다가 하이닉스는 지금 이 오랜만이네 이거 5일선이 21선 뚫고 내려와 버리는 데다가 지금 또 간밤에 뉴욕에서도 반도체주가 좀 전반적으로 부진했잖아요. 네. 요걸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렇죠.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졌어요 지금. 예, 일단 SK하이닉스가 지난주 목요일 날 하락이 좀 크게 나왔죠. 네. 근데 이제 하락이 나오자마자 많은 투자자분들이나 분석가들이 SK하이닉스가 앞으로 만들 수 있는 실적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대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분석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일단 저는 골드만삭스에서는 이제 SK하이닉스의 목표가에 대해서 하향 레포트를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HBM 쪽에 대한 경쟁이 심화될 수가 있고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로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일단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SK하이닉스가 가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낙폭이 좀 과하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낙폭은 과하다.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SK하이닉스가 2분기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이 약 9조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한 분기에 1분기, 2분기 때 9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1년이라고 했을 때 4개 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0조가 넘는 영업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지금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200조가 안 돼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저평가로 우리가 판단할 필요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HBM 쪽에 대한 경쟁 심화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살짝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HBM4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수익성이 악화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HBM4 같은 경우는 3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안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제품 믹스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전반적인 매출과 영업 구조 같은 경우는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내용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SK하이닉스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저평가의 위치에서 HBM 쪽에 대한 우려는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관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음봉이 크게 나오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좋은 논리들과 좋은 내용들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주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는 조정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이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조정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내려온다라는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대 음봉이 나온 이후에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V자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AI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약간 그 미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던 스타게이트라는 그 프로젝트가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왔는데 또 오픈 AI 쪽에서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데이터 센터를 많이 만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또 한 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매를 하고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뉴스들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전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오기에는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내용들과 실제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반도체 관련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ASML 얘기도 자꾸 나오기도 하고 또 이것도 안 여쭤볼 수가 없네. 지금 뭐 미리 드린 질문지는 없습니다만 우리 강남 사모님들 한번 템베거의 손맛을 느끼게 해줬던 한미 반도체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기술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참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흐름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의해서 앞으로 뭐 성장 캐파라든지 HBM 쪽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하이브리드 본딩 쪽으로 넘어가는
그 시차를 좀 길게 가져가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우리가 바꾸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저는 모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빠르게 도입한다라고 한다면 한미 반도체도 좀 서둘러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한미 반도체라는 기업을 이야기하면 독점적인 지위에서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업계 자체의 혜자를 누렸었던 기업인데 그랬죠.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훼손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경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가 예. 지금 시가총액이 8조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예. 방금 막 살펴보니까. 예.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8조인데 만들어내고 있는 영업이익을 보면 2026년도에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이 5,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게 고평가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어렵지만 앞으로 이제 이 독점적인 지위가 어느 정도 훼손이 된다라고 한다면 싸다가 보기도 어렵네. 그렇죠.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는 매력적인 부분이 조금은 반감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고 최근에는 오히려 우리가 레거시 기업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뭐 원익 IPS라든지 유진테크라든지 예. 이런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오히려 한미 반도체보다는 낮거든요. 어허. 물론 HBM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 중에서는 이오테크닉스 같이 이제 레이저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추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캐파 확장이 가능한 기업들은 주가 흐름이 좋은데 특징적인 부분이 저는 시장에서 그동안 크게 관심이 없었던 뭐 테스라든지 유진테크 같은 기업들도 조금씩은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D램 쪽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도 받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HBM 쪽에다가 집중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과거에 못 올랐었던 그러니까 이 주가라는 게 참 재밌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HBM 쪽에 대한 관심이 높고 HBM이 뭐 D램 쪽에 대한 매출을 50% 60% 차지할 것이다라는 분석들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한 달 동안의 주가 흐름을 놓고 보면 오히려 D램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소외됐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도 어쨌든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도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제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섹터가 조선주인데 이제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때마침 보니까 그 대한조선 네. 8월 1일 코스피 상장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까지가 일반 청약이에요. 어제 오늘 이틀. 네. 예, 대한조선 그 IPO 네. 이것도 좀 전략 좀 얘기해 주시고. 네. IPO 전략을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오늘 그 도우인시스라고 하는 기업이 거래가 시작이 됐거든요. 도우인시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그 폴더블 폰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오늘 변동성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밀림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IPO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의 분위기와 굉장히 동조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선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 상장된다라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폴더블 쪽에서도 도우인시스라는 기업이 오늘 거래가 되고 있는 것처럼 예. 이렇게 좀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조선 쪽에 대해서는 살짝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도 반등이 좀 나왔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선 같은 경우는 저가 수주했었던 물량들이 이제 처리가 되고 이제 계속해서 수익성이 개선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 내용들이 생소한 내용인지 혹은 신선한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진 내용들이 코스닥 아닐까. 상장이 아니라 코스피 상장인데 화면에. 예, 그죠? 예. 네. 코스피예요. 예. 그래서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많이 알려진 내용들만 시장에서 다시 한번 네. 재차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전 이번에 우리가 직전 고점을 오히려 넘어가야지만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전반적인 주가 흐름보다는 저는 종목별 선별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LNG 벙커링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링선. 벙커링선이 뭐냐면 LNG 배를 타고 갈 때, LNG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배를 타고 갈 때 네. 중간에서 LNG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네. 주유소 같은 거죠. 그래서 LNG 벙커링 선에 대해서는 이제 LNG 선에 대한 교체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벙커링 선 쪽에 대한 수요가 붙을 텐데 이 LNG 벙커링 쪽에 대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HD, 현대, 미포조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들마다 장단점이 좀씩 있거든요. 뭐 FLNG와 관련되어 있는 삼성중공업이라든지 그리고 저는 LNG 벙커링 쪽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좀 추려가지고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 아니세요? 뭐 질문하면 또 자르려고.
아니 끝내야 돼서. 시간이 다 된 거죠? 네네네 넘었어요. 진짜 2차 전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다음에 네. 또.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하락하는 종목이 굉장히 많네요. 지금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떨어지면 이제 개인 투자자가 사는 양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개인 투자자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3천억 원 넘게 물량을 팔고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진짜 매일매일 새로운 스토리가 네, 나오네요. 네. 예측이 쉽지 않죠. 진짜 난이도 높은 시장. 네. 공감합니다. 저희 방송 중에 네.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